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이창용 환율. 어제 달러원 환율이 1,465원을 넘기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1,470원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개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다시 올라서 지금 1,468.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환율 치솟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환율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거, 이것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환율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 단연 대한민국 원화 가치거든요. 예. 자,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가 국제 시세에 비교해 본다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그중에 하나만 꼽아서 이것 때문에 오르고 이것 때문에 내린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한 10가지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 요인이 그중에서도 7가지, 글로벌 요인은 3개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내 요인은 애서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보는 것인지 안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인지, 이창용 총재 입만 열면 최근 환율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요인이다. 유럽 재정 위기 때문이고 또 신아베노믹스 때문이다. DXY 환율상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3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물론 그 요인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패턴을 놓고 볼 때 글로벌 요인보다는 한국 요인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요, 글로벌 요인 때문이라 그러면 글로벌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유독 지금 우리 환율만 아주 급격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면 환율이 오르는 것은 수출을 정대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자, 한번 환율이 급등하는 10가지 이유 중에 7가지가 한국 요인인데 7가지 한번 보세요. 유동성 증가. 우리나라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미국 돈 많이 풀렸다고요? 거기에 ELQ라는 지수로 보면요, 미국 돈보다 우리 돈은 훨씬 더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렇죠. 자, 한미 금리 격차요. 우리 건국 이후에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았던 적이 역사 이래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창용 총재 취임하고 이후로는 줄곧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자, 미국은 기축통화, 우리는 비기축통화. 금리가 똑같으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세 협상 덜커덕 3,500불 주기로 한 이게 매년 200불씩 나간다, 200억 달러씩 나간다. 한국 환율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원인 차단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728조 적자 예산, 지금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내포한 예산, 이거 퍼제키니까 우리나라 채권 국채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는 총재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내년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테니까 그 부족한 것을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지금 일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면서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해외에 퍼제낍니다.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서학개미 투자도 지금 급격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상수지 흑자라고 그러는데 흑자가 생기면 달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 금융시장에 안 풀려요. 왜냐? 곧 지금 미국에 강제 투자 당할지도 모르는데 달러를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죠. 또 정부에서도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보다도 더 선호하는데 왜 여기서 달러를 풉니까? 가지고 있어야죠. 개인도 지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꿉니다. 이런 7가지 요인인데 하는 총재, 자,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하고의 인터뷰에서 완화적 통화 사이클 유지가 공식 입장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통화 정책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얘기하는 그런 중앙은행 총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게 해야죠. 금리 인하가 공식 입장이라고요? 참, 지금 환율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금리 인하가 공식 입장입니까? 예. 자, 이창용 총재, 서울대학 교수로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정책에 관한 지나치게 돈 찍어내는 돈 폭탄 총재. 역사 이래요. 이창용 총재만큼 금리를 미국보다 낮추면서 돈을 많이 푼 총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 폭등은 이창용 총재가 만들었다. 이창용 돈 폭탄 환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환율 정상화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지금 짚어본 그 다른 발언도 있었죠. 그 통화 정책 방향 변화, 전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이제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금리 인상 시그널로 이걸 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분석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이 흔들린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올라간 것이지. 이창용 총재 발언은 비둘기 중에서도 비둘기고 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조금도 그런 어떤 환율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제기했거나 예. 아니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원론적 얘기죠. 다만 어저께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으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시 조정을 된 것이지. 예. 지금 환율이 이창용 총재 발언 때문에 조정이 됐다? 그러면 밤사이에 안정이 돼야죠. 이창용 총재 발언 이후에 오히려 밤사이에 환율은 지금 더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프랑켄슈타인 AI 버블. 자, 좀 복잡한 키워드인데요. 일단 AI 우려 밤사이에도 꺼지지 않고 이어졌죠. AMD만 빼고 AI 관련 주들 다 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걸 두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제목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AI 버블이 프랑켄슈타인 괴물 금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요. 프랑켄슈타인 뭐 잘 아시다시피 옛날 고전이죠. 고전 문학인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 때 여기저기서 좀 흉측한 얘기지만 눈은 여기서 팔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데서 이게 좀 따온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이 조달 그 자금 조달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커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박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말 공상과학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연유했습니다. 뭐 그전에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소설이 있긴 했지만 예. 이게 사람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을 죽은 시체 중에서 여기저기서 떼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나중에는 뭐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서 주위에 많은 부담도 주고 했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현재 AI 기업들이 돈 빌려오고 있는 자금 조달은 프랑켄슈타인 괴물 금융이다. 자, 보통 뭐 돈을 빌려면 은행 대출을 하든지 대표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단순한데 지금은 AI 기업들이 워낙 돈을 많이 빌려가가지고요. 단순한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모펀드에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채 이걸 삼중 결합을 해가 이 도대체 뭐가 뭔지 실제로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지면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공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메탈한대가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주가가 되게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상과학 소설 괴물처럼 복잡한 구조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우회, 삼중 어떤 빙빙 돌려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임대와 보증을 결합하기도 하고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 바퀴를 돌리면서 자금 빌려주는 곳에서는 그 리스크를 조금 해칭하고 또 실제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프랑켄슈타인 괴물 금융을 AI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느냐. 기존 방식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신호. 첫 번째가 PER 지수 중에서도요. PER 배율 자체보다도 PER 배율의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익이 크냐, 크지 않냐, 앞으로 이익이 커질 것이냐, 안 커지냐. 이게 밸류에이션 지표를 좌우하는데 예.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회계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폭로를 했죠. 물론 마이클 버리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그 얘기가 맞다면 이미 지금 회계 재무지표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경고를 줍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치인 이익 쪽뿐만이 아니라 재무지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자금 조달에서도 프랑켄슈타인 괴물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마치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의 직전에 파생 상품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면서 자금 조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변칙 조달을 하고 있다. 특히 스타게이트 지금 인공지능 그 챗GPT의 주도인 오픈 AI가 주도가 돼가지고 또 소프트뱅크, 손정의 소프트뱅크 등이 합작을 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또한 프랑켄슈타인 괴물 금융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괴물 금융이든 그 돈을 조달해서 회사가 수익성을 높이면 되는데 이 괴물 금융은 금리 부담이 깨고 보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프랑켄슈타인 괴물 금융 인공지능 버블을 경고했다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당장에 버블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의 주장인데요. 네. 그러나 각 주장의 그 논리적 근거 이런 것을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경고의 그 논리적 구조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에 이 소설의 결말은 파멸이었는데요.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와 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나 내부 충돌. 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또 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기자 한 분이 파월 체제 출범 이후에 연준의 분열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 다음 달 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티미 라우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뭐 미국 금융계에 특히 연준에서 티미 라우스 기자 하면 연준 의원들도 의견을 존중하는 연준의 소식에 정통하고 또 연준 의원들조차 그의 의견을 따르는 네. 정말 영향력이 높은 기자죠. 뭐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시장에서 붙인 이름일 뿐이고 예. 기자 중에서 약 20년간 연준을 출입한 기자입니다. 1978년생인데 아직 50이 채 안 됐는데 한 25년간 연준을 출입해서 연준의 그야말로 귀신, 연준의 터줏대감이 돼 있습니다. 뭐 한국 예를 들어서 한때 김기호 앵커님이 그 출입을 할 때 그때 한국 출입처에서 김기호 앵커가 뜨면 그대로 방향이 따라가는 거 마찬가지로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영향력이 그래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지금 연준이 완전 충돌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려라, 일각에서는 올려라, 완전 케이오스 상태다라고 분석을 한 기사가 주목을 끌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미란 보고서로 유명한 마이르는 빅하다라, 0.5% 내려라, 이런 한쪽에서는 금리 동결하라. 그리고 지금 물러나는 애틀란타 연준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분은 지금 인플레 위협이 있다.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야말로 백화쟁명의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거죠.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과연 12월 달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선 FOMC 회의에서도 사실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금리 인하 결정보다 분열된 부분이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분열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런데요, 이제 그 분열도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새 연준 총재가 오고 연준의 구도가 아무리 분열돼도 트럼프파가 압도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해시지라는 지금 현재 백악관 경제고문위원장, 자문위원장, 저분이 지금 연준 의장 물망 1호인데요. 네. 자, 연준 의장직 맡으면 내가 수락할 것이고 2.25bp 인하는 물론이고 자기 같으면 빅컷 인하하겠다. 네. 자, 연준의 유동성 돈 폭탄은 앞으로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블룸버그 경고. 자, 블룸버그 기사 하나 또 봐야 되겠네요. 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시장을 놓고 이 변동성에 베팅하는 그게 지금 급증했다면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정 언론이 한국 증권 시장을 향해서 자, 지금 변동성 베팅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블룸버그가 문제로 삼은 것은 콜 옵션입니다. 네. 콜 옵션이라는 게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대비해서 지금 시세나 좀 낮은 시세로 사놓고 나중에 높은 시세일 때 낮은 시세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거든요. 네. 주가가 올라갈 때 콜 옵션을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풋 옵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 이상 뻥튀기가 됐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기대가 과열하다. 좀 조심하라. 이런 지금 예고 경고 지표거든요. 이 또한 블룸버그의 한 의견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블룸버그가 이런 의견을 낸 그 논리, 왜 이런 한국 증권시장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하느냐, 그 대목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창용 환율, 프랑켄슈타인 AI 버블, 금리나 내부 충돌, 그리고 블룸버그 경고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